이 통일에 대한 그 담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낮은 단계 통일이라든지 뭐 한민족 공동체, 뭐 연합제, 연방제, 고려 연방제,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게 북한에서 제시가 된 거고 어떤 게 대한민국에 제시가 된 건지도 정확하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담론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제3의 길이 있는 마냥, 통일에 대한 제3의 대안이 있는 마냥 그런 제시들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는 주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그저 우리 헌법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을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뭐 연방제, 연합제, 뭐 한민족 공동체, 이게 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헌법 제4조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고 그 외에 어떤 다른 방식이 뭘 구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뭐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 관리 쪽에 더 치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단 관리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공생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남북 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생을 하고 그 공생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익에 부합을 하겠는가 하는 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분단 관리라는 것은, 분단 관리도 물론 통일에 앞서 부분적으로는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이것은 반통일적인 노력이고 반국가적인 또 위헌 소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통일에 대한 담론이 있고 통일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한번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도 중후반에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왔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북한 내부 사정도 북한 내부 사정이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중국은 그렇게 막강한 중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왔는데 사실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다시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다시 그 기회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지금 유리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또 자유 통일에 대한 그런 그 변화에 대한 그 원인을 누가 제공을 하고 있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크게는 두 가지 아주 핵심 정책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핵무기고 두 번째가 인권 탄압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핵무기는 북한 체제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건 그 국제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조 국가도 아닌데.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도 심지어는 중국도 자기네들을 못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도 비핵화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그렇게 모든 분야, 에너지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의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무기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권 탄압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핵무기로, 내부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인권 탄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아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핵무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UN 안보리 결의안이 이미 핵무기와 또 대량살상 무기,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네 개의 결의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안보리의 결의안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물론 중국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북제재 결의안 1차 핵실험 이후에 있었죠. 2006년. 2차 핵실험 이후에 2009년에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또 2013년에는 1월, 3월, 1월에는 2012년 12월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었고 또 2013년 3월에는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대북제재 결의안, 안보리에서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중국이 비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가까운 존재이지만 중국도 북한의 핵, 또 아마도 앞으로는 인권에 있어서는 대북 제재 결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탄압을 통해서 재건을 하고 강성대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꿈꾸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추세라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돼서 결국은 체제의 붕괴를 자초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길로 이미 들어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북한의 정책, 그 핵무기 또 인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핵 개발은 북한의 핵 질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일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죠. NPT를 이미 탈퇴를 하였고 3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아마도 올해 안에 제4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라늄 농축 핵무기는 그런 프로그램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핵탄두 소형화, 또 육자회담 거부. 육자회담이 뭡니까? 육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미 거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핵을 실전 배치, 이미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는 완전히 무력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있는데 5027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작전 계획이지 핵무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성공리에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아무도 자기네들을 못 건드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결국 미군의
해외 기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괌, 사이판 같은 미군 기지들을 사정거리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속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 뭐 어떤 그 내전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은 지금 그 미국이 핵 우산 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 소위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죠.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 만약 대한민국이 뭐 북한의 그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그것을 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의 계산은 이겁니다. 미군 기지가 뭐 괌이든 어디든 그게 일본이든 자기네들 핵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미국이 감히 미국 여론 때문에서라도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 못할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 지도부입니다. 큰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류 역사상 핵무기 위협을 받고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은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었고 소련이 만드니까 중국도 만들고 또 소련이 있으니까 영국 불란서 만들고 이스라엘 핵무기 만드니까 이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도가 있으니까 파키스탄 만들고 북한이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무기 대응을 안 하는 국가는 지금 우리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걸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괌이든 어디든 해외 미군 기지를 타겟하고 사정거리 안에 뒀을 때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군은 절대 그걸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아마도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그 핵 도미노라고 그러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데 지금 비핵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 주변국들의 핵 무장화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는 국가들이 어디입니까?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셋 다 중국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도미노는 절대 중국 국가 이익 차원에서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안보 차원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실전 배치 상황으로 가고 그리고 북한이 진짜 미국도 위협하고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또 이것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아마도 미국과 중국은 같은 눈높이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빅딜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심 이슈는 결국 인권 문제인데요. 그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30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30개 조항을 100% 위반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현상은 북한이 그렇게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사실 수단이나 콩고, 심지어 티베트, 이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 인사들, 영화 배우, 앤젤리나 졸리를 포함해서 이런 난민 문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관심 많은데 북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어린 아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또 파리들이 막 날라고 죽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또 동영상들이 있고요. 근데 북한은 너무나도 폐쇄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것을 그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국제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만 그렇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 부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움직이기 시작한 핵심, 지금 아주 큰 획을 그은 것이 최근에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소위 COI 보고서입니다. Commission of Inquiry라는 건데요. 작년 3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그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COI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3월에. 그래서 이 조직이 COI가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마이클 컵이라고 호주 분인데 그 호주의 대법관 출신입니다. 사실 그분을 제가 초청을 해서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북한 인권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1년 동안에 아주 그 광범위하고 그 체계적인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는 아주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 반인도 범죄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더 나아가서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노사이드. 그 제노사이드라는 거 아주 대량 그 학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죄 이런 것들은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도 없습니다. 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 그 전범자들 도망가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어디 뭐 페루라든지 이런 데서 수십 년 동안 숨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유태인 그 정부 또 그 NGO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서 이 처벌을 합니다. 왜냐? 유효하기 때문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또 특히 이게 그냥 뭐 NGO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UN 기구가 반인도 범죄라는 것을 지금 명시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아주 북한 인권을 다루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큰 획이 그어진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홀로코스트 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캄보디아 조그만 나라인데요. 800만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 거진 한 30%를 아주 대량 학살을 해버리는 그 공산체제죠. 폴포트 정권 하에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타이드 그 인종차별의 그 체계화, 법제화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커비 위원장은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개혁해라. 사법부 독립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시키고 근데 이 개혁 수준이 사실 북한 입장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존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런 것을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 커비 위원장과 COI 조사위원회는 이 체제 갖고선 도저히 인권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권은 개혁을 하든지, 개혁이 안 되겠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유엔에 어떤 권고를 하냐 하면은, 특히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 회부를 해야 된다 라는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이 보호 책임, R2P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라는 그런 책임을, 정신을 발동을 시켜서 자국민 보호를 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가, 유엔이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이 세 가지 방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통일 사례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분단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독일, 또 베트남 있고, 또 예멘, 그 뭐 세 가지 사례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베트남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이란 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으로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예멘은 남과 북으로 거기도 갈라졌었는데, 거기 이제 거꾸로입니다. 북한이 자유고 남쪽이 이제 공산 체제였습니다. 1990년에 이게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결국 4년 후에 94년에 그 갈등이 너무 커져서 증폭돼서 결국은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무력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재통일이 되는 거죠. 다행히도 거기는 공산 세력이 아니라 자유 세력에 의해서 재통일이 되고요. 또 1990년에 1차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도 공산 체제인 남예멘과 북한하고는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같은 아랍국으로서 남북 예멘에서는 교과서,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도 단일 교과서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국의 그 주민들의 어떤 동질성, 이런 건 이미 상당 부분 그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이 예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공산 체제인 남예멘이 상당히 합리적인 차원이어서 합의 통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독일은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자꾸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공산 체제 동독과 자유 체제의 서독이 합의를 해서 통일을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콜 총리는, 그러니까 기민당이죠. 사민당하고 기민당의 통일 정책은 현격히 달랐습니다. 이 사회민주당의 독일 서독의 사회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동독에 대한 대규모 지원, 그리고 동독의 공산 정부하고 어떤 협의, 그러나 기민당 또 콜 총리는 절대 어떤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주화, 끝까지 민주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화 정책을, 기민당 콜 총리의 선민주화 정책, 또 동독 내부적인 어떤 압력,
또 대규모 탈출, 또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동독에서는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 세력과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독일 사례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합의 통일이 아니라 이념이 다른 체제끼리 어떻게 합의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흡수 통일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독일에서도 동독의 5개 주가 결국 서독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은 지금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진핑이 아직까지는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언젠가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설득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진핑 후임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고르바초프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이 핵무기와 인권 탄압을 그 2가지 정책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내에서도 다음 지도 체제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진 그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중국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북한은 결국 그 붕괴를 막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그런 흐름은 이 국제사회의 환경은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적인 준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빨리 제대로 만들어 준비를 한다든지, 이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 그게 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의 지원 체계, 이런 실제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을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 통일이 왔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떳떳하게 그때 우리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통일이 됐는데 북한 주민들이 당신네들 그때 우리 그렇게 탄압을 받고 했을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준비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실행 과제들을 빨리 만들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